가운데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상처받은 이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자, 정당 소속 5명의 대선 후보의 영상을 시청자분께서 보셨는데 오늘 토론을 위해 5명의 대선 후보 측 대리인들을 모셨습니다.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시고요. 대선 캠프나 정당에서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먼저 화면의 왼쪽부터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대위의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총무 부본부장을 맡고 계신 권칠승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 계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의 국민소통본부장인 이용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의 대변인인 전희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입니다. 당 대변인 맡고 계신 오신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5분 후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명 후보 진영에서 모두 모이는 이런 토론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순서부터 좀 준비했습니다. 1분씩 각각 시간을 드릴 텐데 각자 우리 대선 후보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대선 후보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이것이다를 판넬에 써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판넬은 다 앞에 꽂아주시죠. 그리고 순서는 지금 앉은 순서대로 해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심상정 후보 측입니다. 김종대 의원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1분 발언 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군대에서 최고의 지휘관은 누구냐? 저 사람을 따라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 생명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될 것 같다. 내 삶이 바뀔 것 같다. 이런 확신을 주는 지휘관이 가장 좋은 지휘관입니다. 저는 심상정 후보가 대한민국 국민들 삶을 바꾸는 국민을 닮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는 1980년에 구로공단의 미싱사로 취업을 해서 정말 어린 여공들과 애환을 같이 나눴고 또 노동운동 역사상 최장기 수배자 출신으로서 온갖 생애 그 신산을 노동자들과 함께 겪은 말 그대로 노동 후보입니다만은 삶의 밑바닥에서 가장 그 험난한 과정에서 희망의 두레박을 대한민국 최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지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분이 다 경과했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권칠승 의원께서 1분 발언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더 잘 준비된 후보,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추구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풍부한 국정 운영과 그동안에 많이 준비된 후보로서 지금 현재 탄핵 이후에 국정마비 사태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최적격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발언을 1분 좀 못 미치고 하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주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입니다. 이용호 의원께서 1분 발언 하시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이제 탄핵 국면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후보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의 정말 눈부신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청년 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었든지 간에 대본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극단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임 후보가 안철수 후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의 전희경 의원 1분 발언하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북핵 위기, 외교 위기, 경제 위기 모든 부분에서 강력하고 숙련된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주장한 바를 경남도에서 채무 제로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강성노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유, 책임, 공정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무수저, 흑수저로 살아왔듯이 서민의 아픔과 애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서민을 위한 복지, 서민에게 기회를 베푸는 그런 국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숙련된 경험을 통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말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진짜 보수의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의 오신환 의원입니다. 1분 발언 해주시죠. 예, 전 바른정당의 당 대변인을 맡고 있고 또 유승민 후보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적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위기로 지금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이 되는 그 분은 바로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의 국정농단을 극복해내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제대로 맡아서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 준비되어 있는 후보는 그 정책이나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유승민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꼭 정책을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유승민 후보는 가장 꼰대스럽지 않고 그리고 국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유승민 후보가 용감한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모두 적절한 시간을 이용해 주셔서 자기 후보가 왜 당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몸이 좀 섰을 것으로 보고요.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토론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이 자유토론은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를 던지면 그 질문에 관해서 여기 나온 5분이 자유롭게 주고받기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위해서 발언은 마찬가지로 1분 정도로 감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좀 5분에게 드릴 텐데 대선 때마다 나오는 게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어서 뭐 역시 단일화 얘기 나오는데 다만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야권 또는 뭐 진보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보수 내지는 뭐 보수 중도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화두입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5명의 대선 후보가 어떤 입장인지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적폐 청산 후보와 적폐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의 선택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대하지 않을 거라고 이 자리에서 그러면 분명하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국민에 의한 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편가르기,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는 아닙니다. 근데 총재님은 가능하면 합치는 게 좋지 않느냐. 내가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애도 아니고 응석 뿌리고 그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본당으로 다 돌아올 때다. 홍준표 지사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이번 출마 자격이 저는 없다. 제가 홍준표 지사라면 제 양심상 도저히 출마는 저는 꿈도 꾸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지사의 단일화는 저는 있을 수 없다. 국가안보에서 저희들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국민의 당과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사퇴하면서 제 정치 인생의 사퇴는 이것으로 끝이다.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더더욱 촛불 시민들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후보 단일화에 관한 5명 대선 후보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보수 혹은 보수 중도 후보 단일화가 화두인데 먼저 홍준표 후보 측인 전희경 의원부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대선은 그냥 단순한 선택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좌파 정권이 들어서느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그동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국가의 근간으로 한 이 나라의 체제, 이 나라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운명이 달린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이 필요합니다. 단합해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모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해낸다는 그 하나의 대의를 향해서 보수의 단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단결된 힘을 보여줘서 대선의 필승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희경 의원 말씀에 오신환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선거 때마다 네. 예, 후보 단일화 연대 논의는 쭉 해왔었는데요. 이번 선거는 이미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후보들 간의 어떤 연대 단일화는 없다라고 지금 선을 그은 것은 문재인 후보의 그 대세론이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인물과 정책 중심의 유권자들의 판단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후보가 단일화한다는 것은 내가 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돼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네. 지금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앞서 유승민 후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형사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 지금 후보자의 신분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정책적 연대가 분명히 그 기저에는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의 경우는 지금 뭐 국가안보적 사드 배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는데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도 통상 속하시는 두 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이제 단일화 대상으로 그동안 언급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계신데, 자, 국민의당의 이용호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에 의한 연대를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이나 혹은 후보들이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충분히 현명하기 때문에 투표소에 가서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에 대한 연대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지금 후보가 5분이 계시지만 지금도 적어도 양강 구도가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을 믿고 후보들이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겨루는 것이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이용호 의원께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저 끝까지 후보를 완주를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5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안철수 당시 후보입니다. 당시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사실은 했거든요. 물론 자진 사퇴 형식을 띄었는데, 그렇다면은 그때하고 지금은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 변경이 있었던 건가요? 그 당시와 지금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의 시대적 요구는 적어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오게 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민주당과 적어도 국민의당의 후보를 정말로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양당이 어떤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정치적 공학적 연대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적어도 정권 교체 차원에서 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지를 주는 것은 저희로 봐서는 당연한 우리의 책무라고 봅니다. 아, 그때 5년 전과는 약간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여기 두 분 지금 그 발언을 하셨는데, 먼저 권칠수 의원께서도 이쪽 진영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내지 중도 진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후보 단일화 주장과 논의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의미 있는 후보 단일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대리인들께서도 나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완주 의사를 지금 확실하게 밝히고 계시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후보들 간의 뭐 단일화 혹은 합종 연행 이런 거는 이번 대선에서는 좀 보기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누가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누가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검증 그리고 대국민 홍보,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결국에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각자가 다 완주를 해서 결국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민의당이 보면 지금 완주 의사를 말씀하시고 별도의 그 후보의 그 완주를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바른정당과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하고 약간 좀 연대를 모색하시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제가 좀 추가로 권칠수 의원께 좀 드릴게요. 예. 사실 5년 전에 문재인 후보 역시 단일화를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다른 모든 후보들의 완주를 좀 강조하시는 발언을 주셨는데 역시 상황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완주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각 캠프에서 완주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신 거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제가 예상을 가는 게 좋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완주를 이쪽에서 하든 아니면 후보 단일화 하든 건 그쪽의 의사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완주를 하거나 혹은 단일화를 한 것은 물론 그 개개 그 캠프들의 이제 판단에 달려 있죠. 그렇지만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정치 상황을 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런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과거의 단일화 논의는 정권 교체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절체절명에서 나온 필살기 일종의 큰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권 교체는 이미 90% 됐습니다. 구분 능선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어떤 압박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말 국민의 소수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작은 정당이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저는 처음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어디 중도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불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정권 교체 프레임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그다지 선거 의제는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국민들께서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찍을 수 있는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오랜만에 해방된 선거다. 투표권이 해방됐다. 그런 점에서 작은 정당도 맘 놓고 찍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5분께서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 한 말씩 해주셨는데 뭐 자유롭게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다루는 토론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전익 의원께는 후보 단일화 가서 이 질문을 하나 추가로 좀 드릴게요. 지금 보수 쪽 진영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수 쪽에서는 누구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수 쪽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또 바른정당 그리고 또 무소속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이제 또 새롭게 창당을 해서 움직이시는 세력까지 다양한 세력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정당 지지율은 40%를 넘는 수준으로 국민들께 큰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정말 초유의 국면을 맞아서 지금 이제 보수로부터 그리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안겨드린 측면이 있지만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국과는 상관없이 그때는 경남지사로서 경남도를 정말 제일 잘 사는 지자체, 그러니까 채무도 제로로 만들고
또 서민복지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또 퍼센트율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성과들을 내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는 이제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로 구심점을 삼아서 뭉친다면 저는 얼마든지 어떤 보수의 가치를 가진 후보든지 다 뭉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우리 당을 떠났을 때 당시에 원인 행위, 그러니까 탄핵으로 인한 이견이 갈렸던 그런 것들이 해소됐으므로 들어오시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제야에 정말 태극기 드시고 그렇게 정말 나라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의 염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통해서 저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단일화 대상은요, 바른정당 후보를 지정해 주셨고 다른 무소속 후보를 보수 진영의 무소속 후보로 말씀하셨는데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반론이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일단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 속에서 네. 지금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 교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보수층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결과적으로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 마지막 부분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뭐 보수 코스프레 같은 어떤 형태들이 결과적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끝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에 있어서 계속적인 어떤 그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했다가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네. 다시금 보수층에 호소하기 위한 그 입장 변경, 당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런 모습들이 결코 국민들한테는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수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사람을, 인물을 들여다보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앞으로 30일 정도 남은 시간 속에서 그동안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대선 국면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국민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원칙 있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격 논란 시비, 그리고 오늘 뭐 이제 그 도지사 사퇴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꼼수 사태, 이런 부분들이 결코 국민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장 변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왜 그렇게 변경됐는지, 과거의 문제는 내가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표를 호소하는 그런 입장 변경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혹시 뭐 반론이나 새로 주장하실 분 계십니까? 사드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국민의당이 처음에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의 당론은 기본적으로는 반대라고 하는 당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그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게 당론입니다. 네. 그게 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반드시 당론을 관철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정부 여당에서 야당의 반대를 가지고 전략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어떤 협상이나 혹은 미국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갖도록 야당에서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로 가져와서 비준을 받아라는 것이 우리의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미 지금 사드의 그 기본적인 것들이 반입이 된 상태고 거의 지금 설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과연 반대한다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 그리고 또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뭐 합의서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어떤 신뢰성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 뒤엎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 사드에 관해서는 당론을 다시 수정하자라고 하는 제기가 있어서 얼마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정부가 이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큰 시력은 없다. 바꾸는 것이.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되 적어도 대통령의 후보로서는 얼마든지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3노, 적어도 제안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고 이런 것에 대한데 갑자기 이 발표를 한 것에 대한 것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 지금 그 당시에 그 반대를 끝까지 지금 고수한다는 게 보다는
지금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뭐 말을 바꿨다라고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의제가 아니라서 제가 좀 말을 상가하려고 그랬는데 이용호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정말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는 게 자, 사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론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빠뜨리고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성주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셨어야 돼요. 작년 8월 1일 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의원이 20분 넘게 성주에 내려가셨죠. 제가 마침 그날 가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주에서 그 외부 세력을 경계하던 그 시점에 정당 연설회를 방불케 하는 과시적 행태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기필코 철회시키겠습니다. 국회 비준 반드시 받게 하겠습니다. 엄청난 국민들이 환호하고 그분들은 국민의당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러저러한 내 생각이 있었고 당론도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그러는데 이런 어떤 그 사람들한테 환호하고 약속했던 자기의 말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왜 사과를 안 하십니까?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 사드 문제를 설명하기 이전에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자기 해명과 합당한 명분 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정부가 국민 동의 없이 발사대 따로, 레이더 따로, 지휘소 따로 몰래 들어온 이걸 상황 변화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규탄을 하시고 제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죠. 지금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주의 주민들도 아마 그 당시에 작년 7월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당시 처음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이미 지금 바뀐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시점의 상황을 지금 똑같이 대입해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성주에 지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은 어떻게든지 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정부 여당이 지금 그런 막무가내로 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막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이 진척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적어도 국민들을 많이 생각하고 안보 불안을 생각하는 국민들을 또 치지 도외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언제나 반대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100% 관철시킬 수는 시킨다. 이런 전제는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저희 설명을 하셨어야죠. 문재인 후보 측의 권질승 의원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습니다. 자, 1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 의견과 같은데요. 이용호 의원님 그 말씀대로 이 제안이나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비준이라고 하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절차적 하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대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관련되는 많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하자는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되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희경 의원께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안철수 후보 쪽 이용호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김정은부터 당선되면 만나겠다. 김정은 3대 세습에 정말 그 최고의 인권 유린 국가를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김정은부터 만나겠다. 이러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는 보수 코스프레, 위장 보수로서 보수표 잠식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은 안철수 후보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김정남 암살되는 거 우리가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급박한 안보 상황에서 그렇게 나이브하게 간첩이 어디냐? 그리고 좌파 중에 좌파 이데올로그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을 5% 지지율을 가진 박원순 시장을 50% 지지율의 안철수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안아주면서
이분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사드를 지금 당론은 계속해서 반대를 유지하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들어온 거 어쩌겠냐. 외교적 상황이 바뀌었다 이러시는데 안보 문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안보 문제가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끌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좌우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면서 이런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런 후보는 알겠습니다.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다섯 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자유토론이 끝나고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는 1대1 각 다섯 분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질문을 조금 아껴두셨다가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토론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신환 의원까지만 이 주제는 질문을 드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고. 사실은 후보에 대해서 김정은부터 만난다. 일단 오신환 의원께 발언권 드릴게요. 이 문제가 사실은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다가 제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국가안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후보 자질, 자격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온 얘기 속에서 지금 사드 문제로 계속 불거졌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다음의 대통령이 어떤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국민들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 직전 대통령의 문제를 반대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찍고 이명박 대통령이 싫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는데 지금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서 다른 그냥 무조건적인 정권 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앞으로 향후 5년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 인물, 정책 그리고 그 후보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향에서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마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1대1로 때 주도권을 갖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럼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김정은부터 만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서 북한을 먼저 방문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방문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게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가장 먼저 달려가서 해결하고 협의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자체를 말꼬리 잡듯이 이거 마치 뭔가 좀 색깔론을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잠깐만. 지금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 던지셨는데 발언 기회를 지금 아까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김종대 의원한테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문재인 후보님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답답한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를 조금 더 일관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 표현이 모호합니다.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촛불 시위 때와 그 전후 해가지고 이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한때는 균형 외교 또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 복원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의 특사를 보내서 동맹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절충 어설픈 균형을 추구하다가 모호하게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줄서기 국가, 눈치 국가가 되고 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한 거 실패한 걸 왜 힘있게 제1야당 후보가 이런 점들을 오히려 공격을 자초하시는지 좀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를 던졌는데 뭐 다양한 주제로 이게 번져 나가면서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자 조금 약간 1대1 주도권 토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 좀 아껴두셨으면 하는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5명의 후보에 관해서 1명씩 제가 개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논의 끝에 이제 지지율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 관심도면서 높을 것 같아서 먼저 문재인 후보 측의 권질성 의원께 질문을 문재인 후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1위입니다. 뭐 대세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지사의 지지율을 경선 이후에 그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0%를 훌쩍 넘는 지지율, 세 분이 합하면 그런데 지금 한 40% 정도의 지지율, 그러니까 모두 갖고 오지를 못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표의 확장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는 당내 통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도 그런 걸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권칠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대로 대세론이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인 걸로 그렇죠. 그런 들립니다. 예. 걸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 이런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또 자신의 지지 후보자를 바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후보 측에서 또 두 분 그 후보님들과 어떤 관계로 향후에 캠페인을 하느냐 이런 거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 기관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세론이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대선 레이스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1년 전에 총선 때 보면은 사실 민주당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비관적인 그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여론조사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게 정권에 대한 심판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대선에 있어서도 역시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세가 현재 그대로 유용하고 그 정권 교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되고 안정된 후보가 누구이냐. 그게 바로 문재인 후보다. 그래서 그 대세론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대세론 큰 문제 갖고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안철수 후보에 관한 개별 질문을 이용호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참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 언론 보도도 있고요. 정치권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 꽤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박지원 대표의 당내 역할이 워낙 지대했기 때문에 뭐 나왔다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에 최근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은 어떤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게 사실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께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정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꾸 프레임을 만들고 씌우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프레임이다. 이거는. 예, 안철수 찍으면 당연히 안철수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대통령은 지난번 대통령처럼 그렇게 못할 겁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대통령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그 안철수 대통령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되겠어요. 저는 그걸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박지원 대표가 당대표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한 경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역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결과다. 이런 답변을 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에 관한 개별 질문을 전희경 의원께 드릴게요. 경남지사직 사퇴 시한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대로라면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오늘 밤 늦게 사퇴를 하고 사퇴 접수가 된 날짜는 내일로 넘겨서 이제 보궐선거가 없게끔 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밝혔는데 그 의도대로 오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정을 좀 이런 제도를 약간 다르게 좀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불안이 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정치권 그리고 언론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네, 우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사직 사퇴 시한은 법에 정해진 시한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가 걱정한 것은 불과 1년의 그 도지사를 위한 보궐선거를 위해서 국회의원, 시장, 군수, 그 밑에 구청장 전부 줄사퇴가 이어지고 2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선거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것이 과연 사회적 효용, 사회적 비용 면에서 바람직하느냐 이런 데 대한 깊은 고민도 있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사퇴 시한을 지키는 이 부분은 많은 부분 뭐 꼼수로 인해서 이득을 봤다 이렇게만 보시는데 홍준표 지사가 그동안 입을 떼지 못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내한 시간도 깁니다. 경남도민들께서
그 홍 지사가 경남도를 위해서 애썼던 그 충정을 깊이 헤아리셔서 저는 이해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퇴 시한을 그렇게 막바지까지 잡은 게 이제 충정에 의한 목적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유승민 후보에 관한 개별 질문인데요. 네. 오신환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대선 초반엔 사실 유승민 후보가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면은 부정적일 넘어서 굉장히 안 된다. 그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지지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대선 승리보다는 보수 적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목표 수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보수 후보 단일화를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 네. 중심에는 원칙과 명분 있는 단일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사가 후보로 당선된과 동시에 들여다보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후보가 갖고 있는 자질이나 어떤 자격에 대한 논란 시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 과연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단일화 과정 속에서 내가 질 경우에는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이 돼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이나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금 형사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과연 그런 어떤 양심상 그 후보로서 그것이 출마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지금 꼼수 사태 얘기했는데 그것도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사직에 전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출마를 하면서 그렇게 꼼수 사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상정 후보에 관한 개별 질문. 김종대 정의당 의원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심상정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중도 사퇴를 하셨어요. 모든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데 이번 대선은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5년 전과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나 목적이 좀 달라진 건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대선 출마 완주 의사를 강조하고 계신데 낮은 지지율 상태에서 보면 혹시라도 다른 대선 출마의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여기 계신 아마 나머지 네 분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도 없이 그 질문 받았고요. 완주한다는 굳은 의지는 뭐 수도 없이 천명했는데 계속 이 질문이 나옵니다. 5년 전이야 이제 정권 교체가 되느냐 마느냐. 아까 이미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예, 그런 어떤 절박한 처지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선택한 것이고. 그러나 심상정의 인생에서 사퇴는 그때가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은 사퇴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선 구도는 이미 정권 교체가 구분능선을 넘은 마당에서 더 이상 정권 교체 프레임이 아니고 현상 유지 세력과 대한민국 개혁 세력의 구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안 두 후보님은 양강 구도를 형성하시지만은 미국 눈치 보고 보수 눈치 보고 촛불 눈치 보고 어떨 때는 결정장애인들 같이 계속 그 좌고우면 하시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대한민국 개혁 세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선거로 끝까지 나가겠다. 이게 차기 정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뜻이라면 이게 다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 5개 들었는데 아주 답변들은 나름 잘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선 후보 측을 대표해서 나오신 5명의 대리인 토론을 시청자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대리인들께서는 상대를 지정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1대1 토론입니다. 이거는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서 그분과 1대1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도권 토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5 후보에 관한 겁니다. 이 영상부터 보고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적폐 세력들 뭐 그쪽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저는 그것부터 우선 의문스럽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적폐 세력이라고 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적폐고 청산 대상입니다. 그 노무현 정부는 뇌물로 시작을 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권교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분공화국이었던 노무현 정권의 이해만 아직도 전직 대통령 치맛자락을 붙잡고 저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사라질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안철수 권력은 과감한 개혁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겠습니다. 자, 지금 5 후보의 여러 가지 주장을 들어보는데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지정을 해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신환 의원께부터 순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6분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 측의 권칠승 의원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료화면 속에 안철수 후보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편가르기, 그것이 적폐다. 국민 모두가 적폐 세력이냐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 패권 정치로의 정권 교체는 또다시 친박 패권에서 친문 패권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종인, 최명길, 이현주의 탈당에 이어서 또 다른 추가 탈당이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그때도 그냥 잘 됐다 나가라, 나갈 사람 빨리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문자 폭탄에 관련해서 양념 발언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편가르기식의 리더십이고 그것이 친문 패권 정치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좀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저 패권 정치에 대해서 좀 해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을 때 사실은 사무총장조차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뭐 원내대표로 당선되신 분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와 노선을 완전히 달리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니까 패권주의자라면 그런 일이 아예 발생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 문재인 혼자만의 패권이 아니라 친문 패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문 패권이면 당을 장악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런 투표율가 나왔을 리도 없고 그다음에 작년 총선에 있어서도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패권주의자가 시스템 공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공천으로 심으면 되죠. 그게 훨씬 더 자기에게 편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누구나 기회를 가지고 또 수많은 경선을 통해서 공천자를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권주의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과 다른 프레임이다. 제가 그럼 방향을 좀 바꿔서 최근에 그 문재인 대세론이 무너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마자 그 여론조사 기관을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엄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한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 수사 의뢰했나요? 수사 의뢰를 아직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그것이 패권의 어떤 편가르기식의 어떤 정치 리더십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은 자유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당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얼마 전에는 당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인다고 비판하고 나가면 나간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주장은 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홍준표 후보 측의 전희경 의원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뭔가요? 네, 홍준표 후보는 여러 차례 거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투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정치권에서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을 정말 이 궁지에 몰아넣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탄핵으로 이어진 거죠. 국회를 통과하고. 그런 것들은 권력의 패배의 아픔인 것입니다. 권력 투쟁에서. 그렇지만 사법적인 판단의 부분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되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 이것이 실증적인 유죄의 입증과는 상관없이
피의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어떤 그 수사에 있어서의 협조 여부라든지 본인의 피의 사실을 부정하는 부분을 전부 탄핵, 파면의 사유로 삼고 있는 헌재 판결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촛불 민심의 영향을 재판부가 헌재가 과도하게 받은 그런 잘못된 사법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이런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유권자들께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탄핵과 헌재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명확한데요. 어쨌든 그 지금 홍준표 지사가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그 양아치 친박이라고 하는 양박 세력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지금 친박에 그대로 도로 친박당이 되어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세력을 그대로 업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적통 보수로서의 어떤 자유한국당을 바라볼 것이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 국면을 맞이하게 됐던 장본인으로서의 어떤 자유한국당 그리고 저희로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지금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또 안철수 후보 측에 좀 말씀드리면 그 지금 보수층의 지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대 1대1 구도로 지금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보수 코스프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를 보수 후보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꾸 이제 손길을 내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됐고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올라가는 것은 보수나 진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도 진보도 합리적인 분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끌어갈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를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단지 보수의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께 6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용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보수의 색깔을 띠면서 보수층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노림수에 대해서도 참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도 27개 의석 중에 23석인가요? 그게 호남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보수 쪽에 표심을 좀 얻고 나도 좀 보수다 이렇게 하시려면 본인의 당내에서 박지원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안보인식, 역사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정말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서 한 번도 안철수 후보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당이 새로운 국민들의 어떤 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이런 이미지 정치,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어떻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느냐. 박지원 대표부터 안철수 후보가 비판할 용기 있으십니까? 보수 쪽에서 자꾸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안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안철수 후보를 가지고 좌파라거나 안보의 어떤 친북이나 이념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수선거한 벤처기업가고 대학 교수고 그리고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자꾸 보수에 어떤 손길을 내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중도 개혁적인 정당으로 출발을 했고 적어도 양당의 기득권 독점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출범한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말로 극단적 보수 그리고 극단적 진보 쪽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오게 한 적어도 그런 것과는 차별적으로
중도 통합적이고 개혁적인 정당 이런 것을 지금 원하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국민의당을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를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뭐 진보의 표를 때로는 뭐 보수의 표를 그 코스프레를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 경력이 비교적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참신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가 그 김수민 박선숙 당시 20대 총선에서 그 이제 리베이트 사건으로 지금 2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셨었고 그리고 지금 광주 경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광주 경선 같은 경우에는 차떼기로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그리고 조폭 연계설, 뭐 신천지 개입설 등 이렇게 새 정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이 계속 거리가 먼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안철수 후보는 나는 잘 몰랐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의 태도로서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에 이런 일을 몰랐다 그래도 그거는 후보의 무능이고 알았다 그러면 이거는 후보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유경 의원님이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지금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의 그 선거 리베이트 사건입니까? 그거 자체도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은 오히려 선관위나 이런 쪽에서 지나치게 국민의당을 조금 뭐 사법적으로 지나치게 좀 무겁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당시에 책임을 지고 대표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나 물러나 이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을 지는 정치의 표범을 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주에서 있었던 뭐 차떼기다 혹은 뭐 조폭 연계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장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조폭 문제 뭐 이걸 아마 민주당 쪽에서 제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 정말로 그 의미 있는 JC의 모임에 가서 찍은 것이 우연히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인은 누구와도 사진을 찍자고 그러면 찍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간 것은 JC의 모임에 간 것이고 지역 발전의 어떤 지역을 고민하는 모임에 간 것이지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찍을 때 그 사람들 신원조회하고 찍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치인이 오히려 어떤 사람을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또 한 가지는 그 사진을 가지고 마치 조폭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유치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30초 정도까지 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차떼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우석대 뭐 여러 가지 뭐 동원 이런 게 있어서 당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여러 번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신 그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이 그 행사의 주최 측인가 아닌가 이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6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측의 이용호 의원께 6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전희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진 속의 인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도 그 내용을 보고 대부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찍었지만 그러나 조폭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정치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의 권칠승 의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국민이 8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문재인 후보의 지지는 40%가 채 안 되는 30%대 뭐 후반대로 뭐 조사마다 다릅니다만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40여 프로는 마치 적폐를 지지하는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계속 발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후보 수락 연설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청산하는가?
적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특히 국민들을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정권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공정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의 청산이 바로 적폐 청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이해는 잘 안 되고요. 적어도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적폐 세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편가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여기를 하시면 사실과 좀 다르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마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 적폐 청산에 반대하는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게 그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국민의당의 해석이죠. 그리고 민정수석 당시에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관련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돈 되시는 분이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냈는데 그 이후에 처리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은폐 의혹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당시 피해자는 민정수석실에서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 그리고 사건 당시의 녹음 파일까지 곧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재인 후보께서는 당시의 상황을 잘 몰랐다. 그리고 밑에 선에서 처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직한 지도자,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민정수석실에서 알았다고 한다면 그걸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해서 처리했다면 이번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시에 만일 그 사건이 문재인 그 민정수석한테 보고가 되지도 않고 밑에서 적당하게 얼버무렸다면 그것도 문제고 또 정말로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문재인 수석이 알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좀 해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최순실 사태와 비교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정농단을 한 거와 이제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처리 경위를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맞다고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최근에 불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고는 2003년에 일어났고 2006년에 이 사고의 당사자인 그 경찰이죠. 경찰이 진급과 금전을 요구하면서 외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건데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불거졌을 때 경찰청 본청에서 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밝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를 해서 그 내용들을 다 밝힌 거죠. 이게 지금 한두 차례도 아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근 10년 사실 탈탈 털린 완전 검증을 다 받은 후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요. 지금 새로운 5년 내용이 동안 없지 충분히 않습니까? 검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어 있는 것이 국민들이 의혹을 여전히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것을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피해자가 금전 요구와 진급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면 왜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하고 또 진급을 요구하겠습니까? 그 당시 행정관이 그 피해자한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그 당시에 그 감사를 해서 그 보고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국회에서도 이미 다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거기 보면 속기록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한두 번 처음에 이런 의혹이 있는데 해명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를 삼탕 사탕 하는 거는 이건 네거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사실상 거의 처음 들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를 많이 했던 거죠.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희경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정치의 지도자는 적어도 말의 품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홍준표 우리 후보님은 굉장히 입이 좀 거칠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의 말, 언어의 품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다 됐고 전희경 의원 답변 짧게 듣겠습니다. 네.
뭐 말의 방식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에 그 말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지지만을 얻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에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그 후보의 말이 갖는 진정성 그리고 그 메시지에 중심을 두신다면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쪽의 권칠승 의원께 6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희경 의원님께 홍준표 지금 후보가 아니시죠? 지사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자격이? 후보입니다. 후보로 후보신가요? 선출되셨죠. 예. 아니, 그 등록 여부를 제가 법적 여부를. 등록은 15, 16 양일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모두 다 예비 후보 그때 등록을 하셨나 싶었어요. 예비 후보 등록을 못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현재는 법적 지위는 지사님이시죠. 지사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자격 없는 후보 또 뭐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도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압도적으로 비호감도 1위시거든요. 우리 홍 후보님이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재판과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자격 여부에 대한 것은 지금 보면 이른바 성완종 사건의 2심에서 명백하게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고등법원의 그 재판은 사실심입니다. 유무죄의 그 입증 자료를 가지고 다투는 사실심인데 여기에서 전혀 이것은 죄가 없다라고 판명이 된 거고 이제 대법원에 계류는 되어 있지만 이건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 판결문을 보면 어떠한 이 재판에 법률적인 쟁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0.1%의 유죄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자격 그 얘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호감도가 1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1위, 저희 후보님이 2위로 알고 있는데 순위 바뀌었습니까? 그거는 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거를 뭔가를 그저께 나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정치인이 무엇입니까? 정치인은 커멘트하고 논평하고 적당히 어디가 유리하냐 여론의 향배를 쫓는 게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선택하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것인데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열광적인 지지층이 알겠습니다. 많다라는 것의 스타일 반증이라고 유지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스타일 유지하시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의 그 정치적 입장이 탄핵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좀 다르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탄핵 이전에는 민주당과 좀 유사한 그리고 공조를 하는 정치적 입장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는 오히려 바른정당 또 자유한국당과 공정하는 듯한 또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개헌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상당히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박지원 대표께서는 3단계 연정론 이런 걸 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해설 기사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반민주당 또 반문연대다 뭐 이런 그 의혹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연장 세력과의 공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무슨 국민을 어떤 사람들은 개헌 연장 세력이고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정치 세력에는 그런 게 있죠. 그건 정치인들이 보는 자꾸 그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정치 공학적인 접근일 뿐이지 우리 국민의당이 보는 것은 모든 국민은 국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극단의 패권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합리적인 중도 세력들을 통합적으로 모아서 사실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헌에 대해서 무슨 합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논의를 한 것은 있죠. 그리고 박지원 대표께서 3단계 연정론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표지만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고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어떤 개헌연대 세력 혹은 반문연대 세력 이렇게 자꾸 어떤 프레임에 그물을 던지는 것 자체가
구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또 어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런 질문을 쪽에서 드릴게요.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중요하지. 예.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예. 사실상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입장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이런 것들 전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대세라는 것은 뭐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을 연장해서는 안 되겠다고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정치 세력과 자꾸 연대를 모색하는 거 이건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정권 연장 세력과의 연대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분 정도 한번 말씀해 남아 주시죠. 있습니다. 예. 저는 자꾸 정권 연장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표 후보 쪽에서 자꾸 편가름을 하는 것이고요. 자꾸 사드 문제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당론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철수 후보로 봐서 그런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사드를 갑자기 뭐 배치에 찬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드를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마치 당론과해서 말을 엄청나게 바꾸고 말을 바꾼 건 사실이죠. 그거는. 예.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게 사실 어차피 정치나 외교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6분의 시간이 다 지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임상정 후보 측의 김종대 의원께 6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과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발언 시간이 제일 적습니다. 물론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럴 때는 약자한테 좀 배려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조금 일부러 더 시간을 좀 드린다든지. 배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방금 사드 얘기가 나와서 그 연장선에서 일단 이용호 의원님, 안철수 측 대리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말 궁색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찬성으로 돌아섰으면 왜 확실히 찬성을 하지? 지금 말씀은 이왕 들어온 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물건 받았는데 포장지 무심코 뜯었어요. 그래서 반송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장지 뜯었으니까 어떡하냐. 반송 안 되고 그냥 써야지. 이런 논리처럼 궁색한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이 물건을 쓰겠다, 안 쓰겠다, 또 안 쓴다 그래서 쓰는 걸로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합리적 근거와 명분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게 정치하는 자세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포장지 뜯어서 반송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이 나라의 어떤 안보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마침 저 안보를 계속 외치고 계시는 옆에 두 당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진보의 입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안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 자강 안보라고 이야기하는 안철수 후보께서의 어떤 안보론도 이것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인데 조금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정확히 해달라고 저는 요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안철수 후보께서 그 안보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아마 입장을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뭐 처음부터 초질권하고 싶겠죠. 정치인으로서 처음에 당론도 그렇고 본인도 처음에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지나치게 그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 거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런 지금 상태에서 표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에 사드 배치의 처음 위치도 바뀌고 또한 중국에서 엄청난 지금 사드 보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바뀐 측면이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동맹국 미국한테 그대로 하십시오. 중국의 보복도 있고 북한 내 미사일도 쏘아대고 지금 이런 말씀을 막 섞으셨는데 그런 어떤 주변 관계 이런 거에 흔들려서 입장을 바꿨다 그럴 때 대한민국 왕따 당합니다. 국제적인 고화돼요. 그게 아니라 신념과 소신에서 나오는 전 처음에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옳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뀔 때 그 궁색한 논리를 봤을 때 이게 바로 정치의 계절이구나 이런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후보 측의 권칠승 대리인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국회 놀았습니다. 2월 국회 놀았습니다.
3월 국회 확실히 놀았습니다. 4월은 대선 때문에 바빠서 국회 못 열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개혁 입법이 전무한 탄핵이 되자마자 그 이후에 모든 촛불의 광장의 민심이 바랐던 것은 아, 이제 적폐청산하겠구나. 검찰개혁 안 할 겁니까? 정경유착 근절 안 할 겁니까? 언론자유 보장 안 할 겁니까? 자, 이런 것들은 대선과 관계없이 원내 제1당이 주도해서 우리 정의당이 계속 이것을 위한 합의를 합시다. 적폐청산 국회 합시다. 개혁 입법 합시다. 이럴 때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선은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오늘날 그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가진 가장 큰 함정이자 비극은 뭐냐면은 개혁에 대한 비전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사실 저희 정의당 같이 명료하게 방향을 세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몰아붙이는 게 전 촛불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자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 봐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 개혁과 관계없는 얘기로 지금 후보들 진영 간에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혁의 깃발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지금 공약을 봐도 최저생계비 문제도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당은 다 시한이 있어요. 2022년까지 하겠다, 2030년까지 하겠다 다 있는데 이 문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돼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촛불의 민심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인가. 이 점은 바로 이 4개월간의 국회에서 벌어진 것만 봐도 집권해서도 변치 않을 현실일 것 같아서 그 의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높아심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게요.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을 뭐 잘 아시다시피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검 연장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회 내 구조가 어떤 당이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장애물들 때문에 못한 것이지 민주당의 그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다. 자. 제1당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유일하게 원내 뭐 제1당이기 때문에 가장 책임을 많이 느끼셔야 된다. 이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같이 국회를 합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일하느라고 바쁩니까? 남의 일 못하게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제1당이 주도해가지고 개혁 세력을 범야권의 맏형으로서 좀 끌어가면 사실 부족한 숫자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름길이 있습니다. 직권상정 불법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다. 6분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까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 사실 오늘 발언기를 제일 적게 가진 거는 맞으신 것 같아서 여기 나가고 계신 네 분께서 동의하신다면은 추가 질문 기회를 한 1분 30초 정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자, 1분 30초 추가 질문하시죠. 자유한국당 이제 전희경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보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가 중요했다 그랬습니다만 본격적인 내리막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걸었습니다. 안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북한이 핵실험 제일 많이 한 정권이 어디입니까? 북한이 날만 새면 미사일 발사한 정권은 어디입니까? 안보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될 여당이 자꾸 야당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안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안보는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과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안보를 자꾸 전면에 내세우는 이러면서 안보에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저는 이게 보수 정권의 가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북한 핵실험이 보수 정권 들어서 더 많이 나지 않았느냐? 횟수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보수 정권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퍼주기 한 그런 현금 지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핵이 되어서 미사일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수 정권 때 핵실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인권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 구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야권에서 주장하시는 이 대북 관계 부분, 뭐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거 전부 다시 퍼주게 한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저렇게 야당의 책임을 이렇게 하면 안 전가하시더라고요.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말을 이끌어내고 북한의 싶었어요. 심폐소생술 항상 더 이상 야당 해주면 안 때문이었어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어진 추가 시간 1분 30초 다 쓰셨고요. 사실관계 틀리면 좀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관계 틀린 게 있나요? 그건 짧게 있죠. 말씀해. 어떤 게 틀렸나요? 그 대북 퍼주기 송금한 최고 많은 금액이 YS 정권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민주당 정권 때 뭐 그 대북 송금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그걸로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핵실험으로 권칠승 의원의 사용했다 이렇게 발언을 이야기를 감안해 주시기 하시면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사실과는 오신환 바른정당으로 나온 오신환 의원도 질문을 좀 많이 받지 못하셔서 네. 상대적으로 발언께 적었는데 오신환 의원께도 질문 한 가지 정도 추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의 어떤 대선 국면이 국민들께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5월 9일 이후에 취임되는 대통령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국가 안보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짧은 이 대선 기간 동안에 후보를 검증해야 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1대1 무제한 양자 토론의 것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고 또 지금 선관위가 그것을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 모든 후보들께 1대1 무제한 토론을 좀 제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은 여전히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충분히 국민들께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들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받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지향해 나가는 어떤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좀 어떻게 전향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권칠승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마지막 질문이 1대1 무제한 토론 하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사실은 제안을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만 1대1로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니 왜 두 분만 합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만 합의해서 양자가 끝장 토론하는 것은 이거는 불공평한 것이죠. 정의당은 한다면 다 동의 각각 못해요. 해야죠. 우린 못해요. 다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1대1로. 예. 그러니까요. 하면 되죠. 근데 네. 그건 동의합니까? 아니, 동의합니다. 예. 저는 1대1로 동의한다는 거는 그건 5분이 각각 1대1 토론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그런 걸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대1로 그냥 여러 당이 동시에 모이지 않고 각자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1대1 뭐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꼭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른 쪽하고 물어보시고 이 각 협회 대리인들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시작을 먼저 하세요.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정의당과도 하고 또 바른정당하고도 하고. 자, 저희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야말로 저희 홍준표 후보야말로 원고 없는 무제한 토론, 시간, 횟수 이런 거 상관없이 가급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토론을 많이 하자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토론이든 저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하고 한번 하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는 1대1 토론에 전면 반대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양강구도에 1대1 반대한다는 얘기지. 아니 토론이 많은데 토론에 제일 강한 게 저희예요. 언론 노출이 그나마 적었지만은 토론을 하는 만큼 저희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선거 전략상으로도 하등에 피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나 1대1 토론에 대한 뭐 입장이 어떤가에 각각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자, 저희가 준비한 토론의 주제는 다 모두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각 후보 중에서 30초씩 드릴 테니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좀 발언 기회를 좀 적게 가신 김종대 정의당 의원부터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 대선이 지금은 국민이 만들어준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각 후보 진영은 대한민국 개혁 비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툭하면 이념을 내세우는 보수정당이나 아니면 지지율 관리에 급급한 공학적인 선거에 매몰된 야당이나 참으로 참담합니다. 저희 정의당 제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심상정 공약 자세히 봐주십시오. 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측의 권칠승 의원 30초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네. 요즘 민주당을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이 심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정권은 지역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화합하기 위해 노력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공전의 물꼬를 튼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능력 있는 수권 정당입니다. 더 잘 준비된 후보 문재인과 함께 정권교체를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측의 국민의당 이홍호 의원 30초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오늘 여러 가지 의혹 제기나 의문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지금 현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수선거한,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분입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적임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대통령 안철수 후보를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30초 발언 해주시죠. 네, 홍준표 후보는 그 누구보다도 배고픈 서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회를 주고 약한 사람들을 손잡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숙련도 있는,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과 대화할 수 있고 중국,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는 홍준표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꼭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 측의 오신환 의원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네, 짧은 대선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의 검증 기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의 자질 문제나 여러 의혹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소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 그 정책으로 승부하는 후보가 바로 유승민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20년 전부터 후보께서 경제 전문가로서 또 안보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책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